처음 그 생각을 했는데 이 고종이 예. 일본한테는 진짜 상을 받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결국 청일 전쟁이 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 그거 예.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막상 붙어가지고 결국 일본이 이기고 예, 예. 뒤에 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러일 전쟁도 결국 고종이 상당히 똑같아요. 유발했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일본이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예, 예. 없다는 점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고마운 존재 같아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조선일보 아주 역사 전문가시죠. 박종인 선임 기자 모시고 매국노 고종 후반부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또 이번 주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 예, 예. 간략하게 본인 소개를 조금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종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조선일보에서 문화부 선임 기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문에는 박종인의 땅의 역사라는 역사물을 연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역사물을 연재한 결과물인 매국노 고종이라는 책을 써서 지금 이 박사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인가 보니까 유명하신 당국대 서민 교수 예, 예. 아주 그냥 우리 박 기자 책을 길게 인용을 하면서 그러게요. 깜짝 놀랐었어요. 예. 근데 예. 그만큼 지금 상당히 일단은 지식인층 혹은 예, 예. 좀 이 책을 좋아하는 독자들 사이에는 아마 이 책이 상당히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고종에 대한 정보에 많이 굶주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죠. 예, 그러니까 신문이나 아니면 일반 대중매체나 그리고 네. 기존의 교과서에 있었던 고종의 모습과 네. 조선의 만국 풍경이 너무 불일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의문을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역시 교과서의 한계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우리 역사학자들이 가진 편견이라고 좀 보는데 네네. 굉장히 취사 선택적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책은 딱 그 시기를 끊어가지고 예, 예. 종합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고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전혀 없는 주장에 설득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던 단편적인 것이 이렇게 쫙 정리가 예, 예. 되면서 이거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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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런 듭니다. 느낌이 듭니다. 예, 자,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 얘기를 짧게 요약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이라는 게 결국 이제 고종이 자기 친정을 하고 한 20년 동안 주로 이 병권, 네. 군사력이죠. 군사력이라기보다 군사권이죠. 군사권하고 경제, 즉 특히 이제 세금을 이렇게 네. 개인 거로 이렇게 하는 이 두 개를 중심으로 해주셨는데 조금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고종이 처음에 등극을 한 게 1863년인데, 네. 근데 양력으로 1894년이죠. 그런데 그러고 10년 동안은 대원군의 실질적인 권력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대원군이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조선 왕조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네. 그런 일들을 10년 동안 진행해 왔는데, 네. 그 사이에 고종이 성인이 되고 여러 가지 노론을 포함한 그 당시에 대원군의 정책으로 인해서 소외될 위기에 빠졌던 네. 그런 세력들이 네. 고종과 함께 네. 이제 친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모든 권력, 그러니까 경제, 정치, 그리고 군사까지 네, 그렇죠. 모든 걸 장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원군이 만들어놨던 모든 정책들을 제로화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적폐청산이라는 말로 그런 거죠. 그런 예, 거죠. 예. 그래서 백성을 위하여 백성이 해가 되니까 이 모든 정책들은 없앤다. 라는 명분으로 돌려버리는데 그게 이상하게도 예컨대 군사력이면은 그 군사를 대원군이 강화를 해왔던 차인데 그 군사를 모두 없애버리고 축소를 시켜버리고 자기 친위대로 만들어버립니다. 예. 그리고 대원군이 끌어들였던 그 옛날 거의 박멸되다시피 했던 남인과 북인 세력을 이거를 또 다시 없애버리고 없었죠. 노론과 자기의 척족인 민씨 세력들로 자기의
권력들을 채워버리죠. 음. 그럼 조직과 군사 그리고 또 경제까지 합치면은 어찌 보면은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려면 고종 정권의 어떤 부실한 행태가 시작 때부터 벌써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고 끝까지 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동학혁명도 봐야 되고 갑오 경장 혹은 갑오 개혁 예, 그 다음에 무슨 광무 개혁 겉으로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예, 예. 그 막연히 교과서만 배운 사람들은 그나마 좀 고쳐가고 있던 중에 갑자기 나라를 뺏겼다. 이게 또 우리는 이제 그렇지, 역사 예. 교과서에서 예, 예. 이상하다. 이제 이건데 네네. 이걸 보면 그 동학혁명도 그렇고 갑오 개혁이냐 갑오 경장도 그렇고 광무 개혁도 전부 이 주인공이 고종이고 이 고종에 이해할 수 없는 행태들이 그렇죠. 많이 예, 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아무래도 이제 이야기는 이 동학혁명 뭐 어디에서는 뭐 갑오 농민 전쟁 뭐 북한에서는 또 갑오 농민 혁명 전쟁 뭐 이래서 이, 예. 이 명칭이 제가 옛날에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한 6, 7가지가 될 정도로 맞습니다. 예, 예. 이게 규명이 안 되는데 맞습니다.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너무나 명백해요. 이게 뭐냐면 무슨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지금 얘기하신 고종 20년 거의 친정 20년 예, 성적표가 이 동학혁명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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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연결고리 없이 우리는 배우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예. 이게 뭐지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심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지금 그 전주에서는 네, 그러니까 전라북도죠. 전주는 전주 이씨 왕조의 성지 같은 곳인데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는 지금 그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족이라는 그 이구 선생인가요? 예, 있죠. 그분을 지금 선양을 하는 작업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경기전을 중심으로 그렇죠. 거기 사무실을 그거 되게 내주고. 좀 나눠져 있죠, 싸움이.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또 정읍 바로 옆에 있는 정읍에서는 동학 유족들에게 연금을 주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모순됐다 하면 네. 대한제국의 뿌리 원래 그 조선이죠. 그 조선 왕조와 동학은 굉장히 척을 진 사이고 이게 지금 말씀드릴 것처럼 굉장히 이건 서로 적과 조선 왕실에서 철저히 탄압을 했던 게 이 동학이라는 사건인데 재밌네. 근데 거기에서는 지금 이상하게 두 개를 동시에 선양하는 서로 간에 설명할 수 없고 서로 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다 저기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근대 역사를 만들고 우리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왔다면 예. 아마 그런 일은 안 일어났을 것 같은데 네네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외세의 힘에 의해서 예, 예. 이렇게 뭐 나라도 뺏겼다가 나라도 되찾았다가 또 나라를 만들었다가 이러다 보니까 예, 예. 그 와중에 그 역사적인 사건을 네네. 그 특정 세력들이 그냥 자기들 걸로 사유화한 결과가 아닌가 좀 예, 예,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동학혁명으로 들어가서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고종이 그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모순적인 정책을 실시를 했는데 네. 그게 중간에 두 번 크게 한번 터져 나옵니다. 모순으로. 동학에 앞서서 한번 네.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있었죠.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이모군란이 1882년인데 그때 벌어진 이유는 그 교과서에 있듯이 이건 1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은 거예요. 하급 군인들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받았더니 거기는 쌀은 썩어 있거나 아니면 모래가 섞여 있거나.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십리와 이태원에 사는 하급 군인들이 이 왕실 쳐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때 월급을 담당하고 있는 선예청장이 민씨였습니다. 민기 어머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면 그때 고종이 기존에 있던 군 세력들을 다 와해를 시키고 친위대인 무의영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 왕실만 엄호하는 파수꾼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신식 군대에 비해서 하급 군사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처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씨의 어떤 부패 그리고 고종의 군사적인 과오 이런 게 합쳐지다 보니까 그 모순이 한꺼번에 하급 군인들한테 떨어져서 이제 밀란이 벌인 게 이모군란입니다. 그걸 이제
무야 덮어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주고 그거를 그 밀란을 진압한 세력이 일단 청나라 군사였습니다. 청나라. 예, 예. 그 청나라 군사가 들어와서 그 이후로 이제 청나라의 실질적인 속국처럼 나라가 굴러가게 된 겁니다. 원세계라는 사람이 그 이듬해 1883년에 예. 조선에 상왕격으로 들어와서 고종 대신에 도장을 찍고 그러면서 국정을 좌지우지하게 됐죠. 그게 반박하고 그 세상에서 새로운 계획을 추구했던 세력이 갑신정변 세력들입니다. 갑신정변 청나라부터 독립을 하겠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일본을 불러들이는 저게 되지도 않나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무력이 없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시대 정신 자체를 일본으로부터 가져온 거기 때문에, 네. 일본을 등에 업고 일을 일으키려다 보니까, 청나라 군사에게 무참하게 진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벌어진 게, 동학입니다. 동학이죠. 12년 뒤에. 근데 그게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만은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가 이렇게 직접 스타디를 해보시니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어떤 문제였던가? 지금 말로 치면은, 국민의 복지이고, 그리고 경제 사회적인 모순이 쌓였던 그 모순을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봉기죠. 근데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예. 있는데 왜 동학이었을까요? 제가 이야기로는 그 옛날에 그 서학에 대해서, 서학이라는 그 외부에서 들어온 철학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 조선이 가지고 있는 동학 그 시대 정신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라 하는 백성, 그리고 조선 왕조의, 왕주죠. 조선 왕조의 혹시 소위 말하는 정기와, 그리고 백성의 안위를 우리가 스스로 실천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농민 반란 내지 농민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 그때도 보면 한계가 있는 게 왕을 다시 수호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참 이상한 게 왕을 수호하겠다는데 이거를 또 밟는 사람이 또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참 궁금해요. 지금 그래서 동학이 과연 혁명이냐, 전쟁이냐, 밀란이냐, 여러 가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규정에 대해서. 혁명이라면은 체질을 뒤집어 엎겠다는 게 혁명인데. 근데 아니잖아요. 동학이 내는 기치 중에 하나가 보국 안민이고 국왕을 수호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혁명도 아니고. 아니죠. 예.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아니죠. 그러니까 분기이고 밀란인데. 네, 그렇죠. 그 예, 정도죠. 그 정도죠. 사실은 그 동학에다가 혁명이라는 개념을 붙인 사람은 그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5.16 군사 쿠데타를 완성을 하고 그 이듬해에 그 동학에다 혁명이라고 이름을 부여를 했죠. 그러니까 5.16 군사 쿠데타를 그러니까 동학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라고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 동학혁명이에요. 예전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1894년에 일어나고 제가 기자 생활한 지 얼마 안 될 때가 1994년이 동학 100주년이었고, 아, 예. 그 정부에서 우표를 발행하려고 그랬는데, 예. 결국 명칭 때문에 싸우다가 우표 못 나왔어요. 아, 예, 그때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럴 예. 정도인데, 예, 예. 뭐 그건 그거고.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친정 한 10여 년 만에 결국 그 성적표로, 1차 성적표로 한 D 정도는 F를 받고, D 내지 F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정상적인 사람은 좀 반성하고 예. 고쳐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대로 역시 또 네네. 일시적족인가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끝의 원인은 시작이었습니다. 오, 야, 멋진 얘기네. 무슨 말인가 하면 네. 대한제국이 만국의 길을 가게 된 이유가 네. 1873년 고종의 친정 직후 고종이 내세웠던 모든 정책의 그 원인이 있어요. 그때 고종이 자기 권력 유지와 확장을 위해서 내걸었던 모든 정책들이 네. 만국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나라를 꼬물로 만든 정책들이었죠. 그 정책 중에 하나가 경제였고, 두 번째가 군사였고, 세 번째가 자기 국가 조직 관리였습니다. 그렇죠. 그 조직 관리의 제일 대표적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끌어들여 세력이 민심척족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동학혁명과 지금 일단 혁명이라고 이름 불러보겠습니다. 그 동학혁명을 진압하자고 제일 전위에서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종과 민심척족이었어요. 동학이라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근대사에. 그러니까 동학 자체가 내부 모순이 해결이 안 되니까 폭발해서 벌어지는 게 굉장히 주목해야 될 사건. 그렇죠. 그런데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모순을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모순을 진압하거나. 그 권력자라면 모순 해결을 위해서는 권력의 일부를 양보해야 되는데 그러기를 거부했던 이 고종 정권은 진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압 과정에서 모든 군사들을 자기 친위대로 만들어 버리니까 진압할 군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청나라군을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청나라군을 불러들였더니 그때 청나라와 일본이 맺었던 천진조약의 조약을 일본이 해석을 하면서 너네가 청나라가 들어오면 우리도 들어간다 해서 무조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동학을 일본 군과 조선 관군이 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순은 그대로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 모순 진압하는 세력이 이제 외세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굳이 따지면 그 사실 동학 세력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그 해법을 만들어간 고종 책임이죠. 이거는 때도 박도 못하게 고종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사실은 짚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상세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뭐 굉장히 비극적이고 마음 아픈 얘기이긴 하지만 그 동학 진압 과정에 있었던 아주 그 참한 모습도 한번 좀 기자답게 알겠습니다.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학혁명이 터진 거는 1894년입니다. 그런데 그거 한 1년 전에, 그러니까 동학이 뭐냐 하면 1860년대에, 60년대면은 밀란이 한창 들끓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삼정분란이 극에 달하고 있었고, 이 삼정분란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까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최재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최재우가 이제 인내천이며, 그러니까 사람이 바로 하늘이다. 라는 기치를 내걸고 교과서에서 배웠죠. 그러면서 우리들끼리 이제 종교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체를 모순 해결하자라고 내건 게 동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재우가 이제 이 밀란의 숙에다 보니까 이 처형을 당했어요. 처형을 당하고 나서 1893년입니다. 그러니까 동학 터지기 1년 전에 충청도 보은에서 이 사람들이 동학군들이 집회를 가집니다. 보은 집회라 그럽니다. 그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선유를 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사이에 고종이 어전회의를 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여러 대신들이 있는 앞에서 고종이 슬쩍 얘기를 합니다. 운을 던집니다. 근데 우리 저 댓글에 보니까 그 경TW님이 박종인 기자님 얼마나 고생 많으셨겠어요. 덕분에 저희들은 편하게 듣고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계속하시죠. 그때 어전회의에서 고종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밀란이 들끓고 있다 하니 외국 군대를 불러들이는 건 어떻겠느냐. 저는 그게 우리 저 임진왜란 때 선조가 중국 땅으로 넘어갈까 하는 거를 실록에서 제가 봤는데 화가 많이 났는데 여기서 그 대목을 보고 정말 피가 끓더만. 우리가 피가 끓는데 바로 그 육성을 눈앞에서 들은 대신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경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그때 김병시라는 그 당시 영의정인가 또 김병시라는 뭐 안동길 씨 그 세도 세력이긴 하지만 머리가 제대로 박힌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당연히 어디나 있죠. 그런 사람이 고종한테 이야기를 하죠. 전하, 우리 백성들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그러게. 못 먹고 못 살고 그리고 학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고종이 찔끔하죠. 그랬더니 과거에 청나라에서
영국군을 불러들여서 의화단에 나뉘며 여러 가지 난을 진압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한 말이다. 그 어디서 그 역사 공부를 합시고 또 주워 들었네. 요만큼 아는 거죠. 예. 그 선택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유야무야가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1894년에 이제 동학이 딱 터지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옆에 있는, 고종 옆에 있는 민영휘라는 사람이 민영휘. 나섭니다. 예. 민영휘가 그때 이름은 민영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고종과 맞짱을 뜬 게 아니라 같이 얘기를 한 거죠. 민영휘가 그때 당시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원세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이러이러한데 당신이 불러주면 당신이 진압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원세계가 당신네들이 홍계운이라는 어떤 사령관을, 홍계운이라고 또 굉장히 밀접한 측근이 있습니다. 예. 홍계운을 초토사로 내려보내서 동을 진압을 하는데 계속 패전을 한 거예요, 관군이. 그랬더니 왜 홍계운을 보냈는데 왜 나까지 불러들이려 그러냐? 그랬더니 또 본 거네. 예, 그랬더니 홍계운이 아니라 우리 천군, 하늘 천자를 쓰는 천군이 도와주시면, 청나라 군사죠. 천군이 도와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더 나아가 좋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저 뭐 보니까 댓글에 황삼매님은 이 정권이 딱이네요. 또 어떤 분은 이 고종과 문재인이 디테일한 부분이 흡사합니다. 이런데 그게 뭐 역사라는 게 비슷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만 예. 보시지 마시고 또 때로는 역사는 역사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원세계가 몇 버팅기다가 나중에 얘기를 하죠. 나라면 한 며칠만 진압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걔들이야 뭐. 그 이야기를 가지고 민영이가 이제 어쟁이로 다시 가죠. 그랬더니 그때도 역시 그 1년 전처럼 모든 대신들이 반대를 해요. 그리고 그때 이 대신들과 고종도 그 천진조약의 실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청나라를 부르면 일본군도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걱정을 하는데 그런 와중에 고종이 갑자기 결정을 내립니다. 대신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걸 부르는 게 좋겠다. 하고 친서를 써서 원세계를 통해서 청나라의 실세인 이용장한테 보내버립니다. 저는 그 대목은 제가 잠깐만 끊어서 예. 죄송한데 거기를 보다가 제가 처음 그 생각을 했는데 이 고종이 예. 일본한테는 진짜 상을 받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결국 청일 전쟁이 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 그거 예.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막상 붙어가지고 결국 일본이 이기고 예, 예. 뒤에 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러일 전쟁도 결국 고종이 상당히 똑같아요. 이발했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일본이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예, 예. 줬다는 점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고마운 존재 같아요. 일본은 보면 언제든지 대륙으로 진출을 그러니까요. 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봐라. 맞아. 그래서 미리 다 나고 삭히며 나고야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차에 그렇죠. 언제든지 도화산에 불만 붙이면 터질 참인데 이 청나라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청나라도 약간 보면 바보 같다고 해야 되나요? 도덕적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조약대로 그렇죠, 또 이걸 통보를 해요, 일본한테. 그게 청나라의 실력이었던 것 같아요. 믿었죠. 예, 예. 맞아요. 그랬더니 말 그대로 일본군이 진입을 하고 그 두 군사가 맞붙은 전쟁이 청일전쟁인데 그 전쟁터가 조선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참 우리 이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한참 있다가 기자 생활하면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취재를 하다가 사실 청일전쟁 무대가 우리라는 걸 알았지 우리는 예. 그냥 막연히 청일전쟁 이러면 어디 좀 만주쪽에서 그렇죠. 싸우는 예, 예.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예. 사진이나 이 일러스트를 보니까 전부 뭐 압록강 뭐 우리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용할 항구는 뭐 저기 인천 무슨 시작이 아산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시작 우리 그 서해안 고속도로 가다 보면 횡담도 있지 않습니까? 예. 횡담도 앞바다가 아 정말요? 예. 참-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참. 그리고 거기에서 맞붙었던 사령관들은 청과 일의 사령관들은 모두 영국과 미국 유학파들이었어요. 오. 그러니까 유학파들이 전쟁을 벌리고 그 유학파들이 나중에 일본의 시모노세키에 가서 유학파들끼리 협상을 한 겁니다. 그 청일전쟁 종전협정이죠. 그러니까 조선은 철저하게 소외돼 있으면서 전쟁터만 내주고 백성들만 희생이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전쟁을 일으킨 게 만든 게 고종이라는 점에서 고종입니다. 참 역사에 빼도 박도 못해서 고종이고
근데 왜 불렀겠습니까? 자기가 길러놨던 친위대 무의영은 이제 쓸모가 없는 쓸모가 거거든요. 없죠. 없으니까 능력도 안 되고. 청나라 군사를 불러들이면 쉽게 진압 가능하겠고. 네. 그리고 그래서 분명히 일본군이 같이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불러들였고. 그러니까 일본은 자동으로 들어왔고. 거기에서 이제 동학 세력에 진압을 했던 선봉대는 조선의 관군이었고 실질적인 화력은 일본군이었고. 굉장히 뭐랄까요. SF 영화에 나올 듯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누구한테 지금 20대한테 만약 이걸 주어를 좀 그럴듯하게 소설로 바꿔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엉망진창의 이야기가 어딨어. 그렇지. 성립이 안 되는 소설, 개연성이 없는 소설이 되는 소설이죠. 겁니다. 예. 거기에 크게 시작을 하고 이걸 결정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저기 보이는 민 씨와 구종인 겁니다.